지적측량 53쪽을 보십니다. 지적측량.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당연히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겠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그리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정보도 수집이 되죠. 부수적인 정보는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겁니다. 이때 이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과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당연히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테고, 이 면적 경계 좌표값은 아주 정밀하게 수집돼서 등록돼야 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관한 정보죠.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정보라는 뜻이에요. 토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지적 측량은 당연히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정보예요. 따라서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지적소관청은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전부 다 맡겨놓습니다. 누구에게?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게 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있죠. 첫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렸습니다. 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두 번째는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지적측량을 업으로 삼는 자. 지적측량업자라고 부르는데, 이 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등록하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왜냐면 측량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일반 측량, 공공 측량, 또는 수로 측량, 굉장히 측량의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의 측량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 측량만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누구에게 등록한다고요? 시도지사.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두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예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일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냥 측량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지적측량은 이 수행자가 하게 되는데요.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측량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검사측량. 이 검사측량만큼은 국가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검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규모가 큰 거는 일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측량을 하게 됩니다. 여튼 국가기관이 해야 돼요. 만약에 수행자가 측량을 했는데 검사도 수행자가 하게 되면 검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맡긴 국가기관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지적소관청, 규모가 큰 것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정밀하게 구해진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적소관청은 등록을 할 겁니다. 지적공부에.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등록이 돼서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돼요. 따라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지적 측량을 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이 지표상에 복원될 때도 정밀하게 복원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지적 측량을 하게 돼요. 이때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간다고 했죠. 첫 번째,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그렇죠. 동일한 측량 방법을 써야 되죠. 동일한 측량 방법을 써야 됩니다. 복원할 때, 등록할 때보다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을 쓰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측량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시는 정확한 내용이 공시돼야 되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까지 거칩니다. 하지만 복원할 때는 보통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복원을 해요.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개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등록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지적정리예요.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지적공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복원한 다음에 지적정리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적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등록할 때는 면적도 측정해서 등록하겠지만 여기 등록된 면적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면적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따라서 복원한 다음에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적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됐다면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그때 안에서 면적 측정을 하게 돼요. 원칙은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원 단계의 측량은 특징이 있는데 이 복원 단계의 측량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는요, 지적 현황 측량. 특히 지적 현황 측량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측량은 이 네 개의 특징을 갖게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3쪽을 보시면 지적 측량이 나와 있는데 지적 기준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정할 때 하는 측량.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기초 측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적 삼각 측량, 지적 삼각 보조 측량, 지적 도근 측량을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초 측량. 그렇죠. 지적 기준점 측량의 절차 이거 외우시죠. 그래서 요 순서는 기초 측량은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되고 세부 측량은 뭐 한두 개 생략해도 될 겁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할 때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가 이루어지면 현장에 가서 답사해야 되죠. 현장에 가서 이제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될 기준점을 선택해야 되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점. 기준점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준점이 선택이 됐으면 선택된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 설치한 다음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경계점 표지를 만드는 것을 조표라고 불러요. 조 만들죠. 표 경계점 표지. 그러면 기준점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했고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까지 만들었으면 측량기구를 통해서 경계점 표지를 관측하죠. 맞아요. 관측이 됐으면 이제 각도가 나올 테고 각도가 나오면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수치가 나올 겁니다. 수치가 나오면 이제 표로 작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죠? 개, 준, 답, 선, 조, 간, 개, 성 이렇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지적 삼각정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몇 가지를 확인할 건데요. 54쪽을 보시면 8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8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서 하는 측량이 뭐죠? 지적 확정 측량.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5번이 나와 있죠. 9번 다음에 4번, 5번이 있는데 5번을 보시는데 지성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이 뭐죠? 지적 현황 측량.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기준점들을 누가 설치하느냐? 설치 주체. 전부 다 누가 설치합니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설치하죠. 이때 이 설치하면서 측량을 하죠. 이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적 삼각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측량이라고 부르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또는 지적 삼각 보조 측량이라고 부르고 지적 도근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도근점 측량 또는 지적 도근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측량을 통해서 나온 성과가 있겠죠. 또는 측량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들은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설치는 지적소관청에 있는데 관리는 시도지사가 한다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설치했다고 통보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적삼각점 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 삼각보조 측량 성과와 지적도근점 측량 성과는 성과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통보할 이유가 없겠죠. 지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성과와 측량 기록들을 일반인도 열람이나 등본 발급이 신청할 수 있는데 지적삼각점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보관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신청함이 원칙이겠죠. 다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포함시켰다고요? 지적소관청. 이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 지적 도근점 측량 성과와 측량 기록은 당연히 보관을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과의 열람이나 발급 신청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나오는데 뭐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조금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지적 측량 업자에서 2번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한 5% 그 정도는 나올 확률이 있어요. 한 5% 정도는. 지적 측량 업자는 다음이 지적 측량과 지적 전산자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지적 측량은 뭐가 있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 측량,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 제조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요 세 가지는 지적 측량 업자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좀 외워두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화 사업. 요 네 가지네요. 결국은.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정보화 사업. 다만 검사 측량을 하나 더 집어넣겠죠.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업자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국가기관.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외워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56쪽의 지적 측량 절차인데요.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이것도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비셨나요? 비셨죠?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니까 꼼꼼히 보셔야 될 겁니다.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의뢰인이 누구에게 의뢰를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죠.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둘을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을 의뢰할 때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다만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죠.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이니까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의뢰하는 측량이에요. 개인이 의뢰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 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측량을 제외하고서는 다 의뢰가 가능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에게 의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뢰를 받은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그래서 그 다음 날 지적소관청 요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행계획서를 3일 이내 또는 당일 이렇게 출제합니다. 3일 이내도 아니고 당일도 아니고 의뢰를 받은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포함이 되면 틀린 지문이 돼요. 무조건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 후 본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텐데요. 이 지적측량 실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이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합의 업무라고 하는데 합의 업무는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합의 기간이 20일이라고 한다면 측량 기간은 얼마일까요? 어렵네. 4일은 4, 5, 20. 어떻게 되나 그러면? 15일이 돼요. 4일은 4. 4분의 3이죠. 어쩐지. 그래서 측량 기간은 얼마입니까? 15일.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요. 5일이 되겠죠. 네. 뭐 이런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점수 주려고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 업무라고 하는데 일반 업무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봐요. 이때 합의 기간이 없는 경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는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우리 공간정보법은 이 토지의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그 다음에 이 토지의 검사 기간은 며칠? 4일.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선 측량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그러한 지적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주변에 지적기준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측량 의뢰를 거부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측량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했다면 이제 검사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까지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측량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은 보통 하루에 4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4점 정도를 검사할 수 있답니다. 이때 이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 그 기간이 걸릴 텐데 그 설치하는 기간을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를 검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건 토지를 검사하는 기간이니까 기준점을 검사하는 기간도 필요하겠죠. 기준점을 검사하는 기간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15점 정도 설치해야 된다면 설치하는 기간 며칠 정도 걸릴까요? 네? 하루에 4점 정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15점 설치할 때는 며칠 정도 걸릴까요? 4일. 따라서 15점까지는 무조건 4일을 설치 기간으로 줍니다. 그리고 검사도 보통 하루에 4점 정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15점까지는 며칠을 줄까요? 검사 기간을 4일을 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4점이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 걸리겠죠? 4점이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 더 걸릴 겁니다. 4점이 추가될 때마다 하루씩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5점이니까 여기는 19점, 그 다음에 여기는 23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12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점 설치할 때 며칠이 걸릴까요? 4일. 검사도 며칠 걸릴까요? 4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그 다음에 기준점 설치할 때 하는 측량 기간 4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9일.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총 검사 기간은 며칠 걸리겠습니까? 토지의 검사 기간 4일. 기준점 검사 기간 4일. 총 며칠? 8일. 기준점을 17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준점 설치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4일 하루니까 17점 설치할 때는 며칠 걸린다고요? 5일. 검사하는 기간도 며칠 걸립니까? 5일. 그러면 총 측량 기간은 며칠입니까? 10일. 총 검사 기간은 9일. 맞아요? 그렇죠. 지적 기준점을 23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3점.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23점 설치 기간 며칠 걸릴까요? 4일 하루니까 6일. 검사 기간 6일을 더해줘야 되겠죠. 총 측량 기간 며칠? 11일. 처음 검사 기간 며칠? 열일. 10일. 이걸 일반 업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의 업무와 일반 업무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돼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 프린트 보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토지의 측량 기간 5일, 토지의 검사 기간 4일,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까지는 4일을 가산하고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로 이해하시면 훨씬 쉽죠. 네. 거기 이하 초과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 측량이 실시가 돼서 완료가 됐으면 지적 측량의 성과를 결정해야 되는데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과 시도지사에게 보내서 검사 측량을 받아야지만 성과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검사 측량은 원칙은 누가 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하는 건 두 가지예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요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보건 단계의 측량이니까 지적 정리하지 않고 검사 측량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검사 측량을 거치게 되면 이제 지적 측량 성과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적 측량 성과도를 수행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 발급받은 지적 측량 성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게 돼요. 교재를 보시면 56쪽을 보시는데요. 56쪽. 거기에 맨 밑에 3번에 지적 측량이 나와 있죠. 지적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일반 업무는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하는데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며칠을 4일을 그렇죠. 이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하 동그라미 치시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한다. 초과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장난쳐요. 이하 초과. 그 다음에 합의 업무는 설명이 됐고요. 검사 측량 설명이 됐고요.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보십니다. 이것도 프린트로 보겠습니다. 프린트로. 예전에 판세했던 것을 시간을 좀 아끼려고 이렇게 프린트로 나갔어요. 예전에 판세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쵸?
먼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셋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이때 이해관계인은 아마도 인접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추가돼 있죠. 이거 추가된 겁니다. 개정이 돼서 추가됐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둘이 존재하죠. 누굽니까?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겠죠.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요.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이 없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잡무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잡무를 누가 대신 처리해 줘야 되냐면 시도지사가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적부심사 청구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함이 원칙이 될 텐데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이거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법률, 하나는 대통령. 여기에 만약에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문구가 없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문제집에 잘못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옛날 문제집을 그냥 갖다 베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이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조건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됩니다. 없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되느냐면 시도지사에게 제출될 텐데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할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의결하겠죠.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도 있겠죠.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때 연장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게 돼요.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할 테고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뭐라고 출제된 적이 있냐면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꼭 기억해 두십니다. 7일 이내에 통지할 때는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다시요. 7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할 때는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같이 알려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재심사 청구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지받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즉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은 불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심사를 청구하겠죠.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회 형태라서 소속 공무원이 없어요. 소속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잡무를 처리할 자가 없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잡무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청구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텐데 이를 우리 공간정보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대통령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한다. 두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청구서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할 테고 회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할 테고 의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때도 의결로서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결이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할 테고 송부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결서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적부 재심사 의결서 사본과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의결서 사본 두 개를 지적소관청에게 송부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이제 성과를 수정한다든지 오류를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적부심사와 재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재심사에 준용이 돼요. 적부심사에 관한 규정과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준용 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절차라서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책을 보겠습니다. 57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나와 있는데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가 있죠?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시도지사를 거쳐라는 문구가 없으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심의 의결을 보시면 회부받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죠. 그렇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해서 송부하게 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를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송부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송부.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 주겠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렇죠. 의결서를 통지할 때 90일 이내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준다고 했죠. 같이 그것까지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적부 재심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 3번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후 지적진영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재심사 청구기가 며칠이죠?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90일이 경과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는 청구할 수 없게 돼요. 또한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 그 밑에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경우 재심사라는 게 있습니까? 없겠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것도 확정이 된 겁니다. 더 이상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성과 수정 나와 있고 재청구 금지는 4번에 있네요. 다시 난 뭘 읽은 거야? 네, 3번 다시 읽어보죠. 3번에 지적소관청의 송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진영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재심사 청구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야 되며 그렇죠. 재심사 청구 기간이 경과가 됐으면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의결서 사본을 보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경우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보내야 된다. 그렇겠죠. 거기 맨 밑에 4번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재심사 청구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정이 된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이때도 확정이 됐겠죠. 따라서 다시는 지적진영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 먼저 거기 서설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요 5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거기 없나? 그건 좀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와 있죠.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첫 번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 외우셔야 되는데요. 포함에 유념하셔야 돼요. 포함. 자꾸 제외로 출제합니다. 제외. 나쁜 놈들이. 두 번째,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 내내 위원장, 부위원장이에요. 따라서 2년으로 한정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외라는 문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원장은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 부위원장은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 쭉 하는 것이라서 2년에 제한을 둘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나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여기서 회의를 소집하는 자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위원장이 회의 소집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의장이 되는 역할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현지조사, 이거 밑줄 치십니다. 소속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현지조사가 힘들겠지만 현지조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출문제입니다. 다.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회의 5일 전 기억하셔야 되겠죠. 5일 전에는 통지해야지만 고민하고 오겠죠. 전날 통지하면 와서 점심만 먹고 가겠죠. 그래서 그걸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 그 다음에 거기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5개라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적진영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 이거 딱 하나만 합니다. 다시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진영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이거 하나만 합니다. 다른 업무는 없어요. 이것도 거기다 써놓으시죠. 지적진영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 이것만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준용이 되니까 똑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냥 지우면 돼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이니까 그리고 비중이 좀 약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집 하나랑 요약집 하나 두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자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셔도 24문제 중에서 20문제 이상은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많이 늘리지 마셔요. 법공부의 기본은 양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고시공부의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해야 될 양을 늘리는 것은 파멸의 길이라고 해요. 네, 파탄의 길. 그러니까 요약집 하나, 그 다음에 문제집 하나. 저 같으면 요약집만 보든지 아니면 문제집만 보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양을 줄이게. 민계공학이라고 정신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 2개 갖고 충분해요. 더 이상 뭐 자료 볼 필요 없습니다. 아무 자료도 필요 없어요. 네. 고생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식사하신 다음에 문제집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